삼국시대 강동의 유능한 사령관을 얘기할 때 주유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강동의 대도독으로 그는 손건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불후의 명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대도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나라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마침내 위, 촉과 함께 삼국 정립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때부터 오군 대도독이 위, 촉, 오 삼국의 균형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유가 젊은 나이에 병사한 이후 3명의 훌륭한 도독이 그의 지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들 4명의 오군 대도독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유는 위대한 사령관입니다. 그가 대도독으로 재임하는 시절 최고의 성과는 유비와 연합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한과 조인의 군대를 남군의 첫 번째 전투에서 격파합니다. 연이은 승리 덕에 그의 위세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적벽대전의 성과를 오나라가 독식하지 못하고 형주는 조조군의 북쪽 양양지역과 동쪽의 오나라 지역, 그리고 서남쪽의 유기군 지역으로 삼분됩니다. 곧 이어 유기가 병사하자 유비는 형주의 남은 땅과 잔존 세력들을 모조리 흡수합니다. 이 점이 주유에게는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주유는 적벽대전 이전부터 큰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손건에게 2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관우, 장비 이하 유비의 장수와 병력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주에서 유비를 제압해 관우, 장비는 써먹고 유비는 남쪽으로 추방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전략적 사고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관우, 장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유비군을 쉽게 격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유비를 제거하더라도 관우, 장비가 쉽게 그에게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유비의 군대와 형주에서 싸운다면 강동 본진이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은 조조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주를 공격하려는 계획은 그의 군사 전략의 성급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촉정벌이었습니다. 유비를 제압해 물려받은 유비의 병력을 이끌고 촉을 침공해 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위하 오로 양분의 조조와 최후의 일전을 겨루려는 방안이었습니다. 천하 3분지계가 아닌 천하 2분지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익주 공격 결정 역시 그의 전략적 비전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시 익주는 강동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천연 산악 장벽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많은 병력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화북 평원을 달리던 유비의 병력을 그토록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촉은 강동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유의 제안을 손건은 유비를 제거한다면 천하의 인심을 잃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사실 손건의 본심은 이랬습니다. 절대 주유의 세력을 키워줄 수 없다는 것. 주유가 천운으로 촉을 정복한다고 해도 천하 2분지계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촉에서 독립해서 오를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유의 전략은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함과 더불어 정치학적으로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재기발랄한 30대 젊은 대도독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손건의 제안을 거절당한 후 실망한 주유는 단독으로 촉으로 출정하려다 조인군의 화살에 맞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병사하고 맙니다. 비록 주유가 요절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급한 촉 정복론을 바탕으로 한 촉으로의 단독 출정은 아무리 주유라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이은 후대 대도독들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다음으로 노숙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유 다음에 오군 대도독은 노숙입니다. 군사령관으로서의 지휘 능력을 보면 사실 노숙은 주유 육손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략면에서는 노숙은 오군 대도독 중 가장 탁월했습니다.
소극적인 방어 정책에서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손건의 생각을 바꾼 인물 또한 노숙이었습니다. 그는 손건에게 유비와 연합하라고 설득했으며 위의 침공을 저지했습니다. 유비가 형주 임차를 요청했을 때 노숙이 그렇게 하도록 손건을 설득했습니다. 유비와 연합해 조조에 대항하려 한 것입니다. 조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편지를 쓰기 위해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점은 노숙의 장기적인 군사 전략이 매우 정확했으며 조조의 아픈 점을 예리하게 찔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손건은 유비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주유의 후임인 노숙에게 맡겼습니다. 삼국지 연의로 가장 피해를 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노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연의에서 노숙을 너무 어리숙하고 선비적인 인물, 항상 제갈량의 계책에 감탄하면서 존경만 하는 어수룩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만약 노숙이 실제로 그랬다면 주유가 노숙을 손건에게 적극적으로 천거했을 리가 없으며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은 손건이 노숙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노숙은 실제로 문무를 겸비한 과감하고 당돌한 야심가였습니다.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인 융중대보다도 무려 7년이나 앞선 시기에 손건과의 독대에서 탑상책이라는 천하 2분지계를 설파한 장기적인 대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유 역시 천하 2분지계를 주장하며 촉으로 무리한 출병을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똑같은 전략인데 주유는 무리한 전략이며 노숙은 탁월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노숙이 탑상책을 제시한 시기는 200년. 아직 조조가 북중국을 석권하기 전입니다. 조조의 침공 우려가 적어서 오나라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탑상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은 주유의 추천을 받아 손건을 처음 아련하게 됩니다. 손건은 즉시 노숙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자 노숙도 인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손건이 노숙만을 데리고 돌아와 앉아서 술을 마시며 노숙에게 어떻게 나를 보좌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노숙은 조조는 과거의 항우와 같습니다. 조조라는 항우가 있기 때문에 장군은 제환공이나 진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한 황실은 이제 무너져 다시 일어설 수 없으며 조조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제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장군에게 최선책은 강동을 차지하고 천하의 변화를 살피다가 황조, 유표의 땅을 차지하고 제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고조처럼 천하 통일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노숙의 천하 2분지계 초기 구상인데 갓 계승하여 형세도 위태로운 손건에게 황제가 되라는 대담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손건은 한왕실을 보좌하기만을 원한다면서 이를 합당하지 않다고 물리쳤지만 야심이 컸던 손건이 내심 기뻐했던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후 노숙이 중임을 맡게 된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이 천하 2분지계의 실행이 많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산월족의 반란 등 오나라 내부 정비로 시간을 허비해서 203년 황조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황조 정벌은 208년에 가서야 성공하게 됩니다. 즉 적벽대전 당시의 상황은 탑상책을 제시했던 상황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벽대전 직전 노숙은 현장에서 유비를 만난 다음에 손건에게 유비를 제거하는 대신에 유비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노숙은 손건 진영에서 대표적인 친유비파이기는 했지만 유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양대치 관우를 꾸짖으며 형주 3군을 영구 합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노숙과 유비의 관계는 노숙이 유비와 관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으며 오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 천하 2분지계를 구상 중이던 노숙이 유비와의 연합을 주장하며 방향을 선회한 점은 아마도 당시에 유비를 제거하고 조조와 단독으로 대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숙 다음에 오군의 군권 1인자는 여몽입니다. 삼국지를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강동의 4대 대도독 중 여몽만큼 싫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형주를 탈취하면서 관우를 참살한 인물이 바로 여몽이기 때문이죠. 형주는 원래 강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몽이 이를 되찾고자 한 열망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외부 환경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가 촉한과 전쟁을 선택하고 관우를 참살하면서 손유동맹은 와해됩니다. 유비의 형주 임차 시절 노숙은 지속적으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몽은 그의 의견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오하문 괄목상대라는 유명한 고사를 남기며 문맹에서 대도독으로 성장한 여몽이지만 노숙에 뛰어난 전략을 택하지 않고 손유동맹을 파기한 선택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육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손은 오군의 4대 대도독 중 마지막 대도독입니다. 육손은 천재적인 군제를 보여줍니다. 육손의 군사적 업적은 형주와 이릉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두 전투로 촉한은 거의 끝장이 납니다.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촉한의 멸망이 수십 년은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형주 전투로 관우가 참살되었고 이릉 대전으로 인해 촉한의 천하통일의 꿈은 영영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릉에서 촉군은 좁은 산길을 따라 병참과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약 50여 개의 진영으로 길게 분산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육손은 분노한 유비의 대규모 침공에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소규모 전투를 통해 촉군의 진영 간 협력 전술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궁으로 진영을 분리시켜 협력 전술을 파괴했으며 이렇게 조각난 촉군은 오군에게 각계격파 당하며 대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육손의 천재적인 군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강동 출신 육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다 넓게 바라보는 전략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육씨 집안은 문벌로 보면 오히려 손건 집안보다도 격이 높은 오나라 최고의 집안입니다. 손건이 청년 육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파격적인 인사는 아마도 육씨 집안의 힘을 빌리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수오나라 인사인 육손은 비록 두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견인했지만 이는 결국 촉한의 약화를 불러일으켰고 삼국 힘의 균형추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촉의 약화로 인해 위나라가 제일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육손은 오직 강동의 안정화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촉과 오가 철천지원수가 되면서 약이 될 만한 결과는 무시했습니다. 오의 생존을 위해서 촉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육손 역시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의 놀라운 점은 시간이 흘러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국가 대전략을 수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주유와 노숙 모두 천하 이분지계를 꿈꿨지만 적벽대전 당시의 상황은 더 이상 그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유는 끝까지 유비를 제압하고 그 병력을 동원해 촉을 정벌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무리한 출정으로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반면에 노숙은 유비를 제압하고 단독으로 조조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대전략을 수정합니다. 이 시기 노숙의 행보는 제갈량의 융중대, 즉 천하삼분지계의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동에 갇혀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의 오군 대도독 중 주유와 육손은 훌륭한 지휘관이지만 장기적인 군사 전략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오나라를 너무나 아낀 충신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를 위해서 촉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과 비교하면 여몽은 손유동맹의 직접적인 파괴 당사자인 만큼 좀 더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노숙은 정말로 유능한 장기적 군사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의 북중국 통일 이전에 이미 천하 이분지계를 구상했으며 조조의 중원 석권 이후에는 유비와의 연합을 골자로 한 천하삼분지계로 대전략을 수정할 만큼 탄력적인 인사였습니다. 노숙이 천하 이분지계를 구상했던 200년 당시에 그는 이미 한나라는 끝장이 났으며
조조는 이제 절대 쉽게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조가 천자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송건이 말한 대로 조조에게 대립하며 한 황실의 신하를 자처해봐도 전국의 주도권과 외교적인 탄력성은 결국 조조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은 비록 오나라 출신은 아니었지만 뼛속까지 오나라 출신이었던 인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오나라의 발전을 원했습니다. 노숙이야말로 변방 오나라가 강동 땅에서 벗어나서 중원으로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던 오의 대들 보였습니다.